오테라 오늘의 테슬라 5시에 또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5시에 테슬라에 관련된 펀더멘털 분석이나 테슬라의 주가의 변화가 있을 때 체크도 해보고 또 관련된 기업들이나 다른 테크 기업들에 대한 분석과 펀더멘털을 이야기해보고 또 투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돈도 많이 벌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이 테슬라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어제 요거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은 생각이 뭔가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진짜 많이 팔려야겠다. 더 많이 팔려야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팔리면 단순히 자동차가 많이 팔려서 매출이나 뭐 이런 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많이 팔렸을 때 또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프트웨어가 연결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되니까 차가 많이 깔려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니까 단순히 차를 판매해서 매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추가적인 뭔가 더 부가가치가 기대돼서 이래서 테슬라에 대한 그러니까요. 좋은 평가들이 있는 거구나. 많이 팔리려면 저가형 모델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멕시코 공장이 오픈될 때 모델 2 공개가 되고 거기서 첫 차가 모델 2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점법을 할 것이다. 점프업이 될 거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2030년까지 2026년까지 박사님은 900만 대 정도가 팔리면 $500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지금 생각입니다. 저희의 뇌피셜.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2026년까지 반드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2023년이 3년 정도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속도라면. 3년 동안 꾸준히 저희 휴가는 언제 가고? 휴가를 가서도 찍고 테슬라를 타고 가서 찍는 거죠. 이런 걸 좀 안식년도 가져야 되는데. 그러게. 테슬라 한번 타고 방송하는 게 저희의 소원이니까 테슬라 관계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저희 오테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늘 다른 분들, 친구분들에게도 지인분들에게도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테슬라 주주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다 빨아들이고 싶습니다. 쪽쪽. 그러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슈퍼챗도 주시고 여기에 이제 빈 공간들을 채워주시는 의뢰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연락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뭐 미국에서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차가 또 있는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 저희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나 외국 쪽에서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멀리서도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오히려 미국 현지에 계신데 저희 방송 한국에서 하는 방송을 들어주신다는 것도 신기했고 자 그리고 재밌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오테라라는 채널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강정수와 김호수, 호수 정수가 이 테슬라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서 아직 구독을 하진 않고 있고 영상은 보고 있는데 그걸 판단할 때까지 구독은 보류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멋있는 분입니다. 강단이 있으시는 분. 그러니까요. 테슬라의 굉장히 진짜 진성 골수 팬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이 테슬라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희가 적군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적군일 리 없죠. 저희는 빨리 구독해 주세요. 네, 구독해 주세요. 그냥 구독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테슬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연구해 볼 것이고 혹시라도 나쁜 점이 있으면 그걸 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테라 오늘 순서를 또 계속 이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최신 테슬라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최신 뉴스 일단은 첫 번째 뉴스 보시죠. 자, 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테슬라도 3%가 어제 떨어졌었죠. 근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니콜라, 리비안, 루시드 이런 전기차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들의 주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 침체가 되면은 고가 제품들의 판매가 먼저 줄게 되죠. 그렇죠. 올해 차를 살 거를 내년으로 미루게 되는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제목에도 보셨겠지만 파월 발언에 맹모춘 전기차 관련 종목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뭔가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렇게 전기차 종목들은 주가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또 한 번 확인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었어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중국에서 진짜 잘 팔리나 봐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하루 평균 1,300대가 넘게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올해 1분기에 중국 시장에서 역대급 판매 기록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차이나 머천트 뱅크의 자동차 보험 등록 기반으로 추산한 통계로 중국에서는 이 테슬라가 얼마나 팔렸나를 확인을 하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 19일 그러니까 3월 19일까지 테슬라가 중국에서 10만 6,915대를 판매했답니다. 하루 평균 1,371대, 1,371대가 팔린다는 건데 지난해 4분기에도 중국에서 많이 팔렸대요. 근데 그때가 12만 대 넘게 팔렸는데 지금 계산해서 하루 평균 판매 대수로 계산을 해보면 지난 4분기보다 지금 1분기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아무래도 뭐 가격 낮춘 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가격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SBS 라디오의 목동연구소라는 곳에 예. 매주 목요일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한 11시 한 반쯤 나가는데 오늘 주제가 어제 목요일 주제가 이 미국 정부에 의한 틱톡 금지와 관련된 논의였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틱톡을 금지하려는 이유를 오늘 지금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진짜로 금지가 되거나 판매가 강요된다라면 이 중국 내에서 반미 정서가 대단히 심각해질 수 있고 여기에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딱 두 개예요. 애플하고 테슬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가 심지어는 중국에서 퇴출될 가능성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중 갈등의 강화가 특히 틱톡의 금지로까지 나아간다라면 사실은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같이 관심 깊게 봐야 될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일단은 가격 할인해서 차도 많이 팔리고는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 미국의 이런 자존심 싸움 여기에 뭔가 우리 또 테슬라 주주분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아, 미중 너무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들. 저희 왜 새우등 터져요 이러면서 저 우리나라도 산업이 힘들어지고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도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뉴스를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좋은 뉴스. 자, 뭐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무디스 테슬라 신용 등급을 상향했습니다. 수익성이 매우 높다라는 코멘트가 달렸는데, 자, 무디스가 지난 미국 시간으로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장기 투자 등급을 BA1에서 BAA3로 한 단계 올린 다음에 등급 전망도 안정적 스테이블로 평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코멘트를 달았던 것이 테슬라가 세계적인 사업 확대와 매우 높은 수익성으로 최고 전기차 업체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해서 이렇게 등급을 상향시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건 프로핏 레이트가 20%가 넘는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고 그것은 그만큼 현금이 캐시플로우가 풍부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매 대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페라리 같은 프로핏 레이트를 테슬라가 구현을 한다라면 신용 등급은 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 무디스의 신용 등급 상향 이 뉴스가 나온 날 주가가 테슬라가 7.6%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바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수익성을 잘 유지하고 판매도 많이 할수록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다음 뉴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무디스가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상향시켰더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도 같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또 공교롭게 LNF라는 회사도 7% 비슷하게 주가가 딱 올라갔는데요. LNF는 뭐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테슬라랑 대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코스닥 시총 탑5 안에 들어있는 회사인데 그때 테슬라랑 계약한 규모가 3조 8,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엄청난 이게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LNF라는 회사에 몇 년치 매출을 한꺼번에 그냥 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랑 연동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자, 다음 뉴스는 테슬라가 이 사이버 트럭을 제작할 때 필요한 글로벌 최대 기가프레스를 지금 인도 받아서 이제 진짜 사이버 트럭이 이 양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기업 이드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이드라라는 회사에서 기가프레스를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초대형 주조 기술로 알루미늄 합금을 고압으로 주조하는 요 기계인데 이드라가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9,000톤급 기가프레스를 선보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 공개했을 때 이거 테슬라한테 가는 거 아니야? 사이버 트럭 만들 때 이거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루머들이 막 돌았대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아마 테슬라에게 인도된 것으로 일단 글로벌 언론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사이버 트럭을 하늘에 조립할 수 있는 조립용 로봇들, 네. 로봇팔들 이런 거 쿠카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독일에 있는 이것들이 주문이 되었다.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그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그거는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 데 사용될 거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곧 양산 체계를 가져갈 것은 명확해 보이고 올해 말에는 양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더 테슬라 스페이스라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이제 네. 이 사이버 트럭 그죠? 이런 식으로 제작될 것 같은데 여기에 쓰이는 아까 말씀드린 기가프레스가 뭐 이런 대략의 모양이 아닐까 싶은 그런 영상입니다. 네. 아, 멋있습니다. 공장도 멋있어. 테슬라는 그죠? 저희 테슬라 이러다가 빠 되겠네요. 테슬라 네, 바가 네. 되고 있네요, 제가. 네. 자, 요게 아마 기가프레스일 것 같다. 아유, 머스크 아저씨도 나오고, 사이버 트럭 공개했던 거 이런 식으로 찍어낸다라는 거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아이고,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음 뉴스는 자 넘어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또 영상이 나오고.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은 생산비. 테슬라의 생산비 반값 목표가 경쟁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투자 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 미국이나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가 만약에 두 자릿수 이익률과 업계 선두 자리를 수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걸 보고 따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저희 방송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보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그죠? 자, 설사 테슬라가 생산비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생산비에서 우위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 절감을 이룰 수만 있어도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거다라는 식대의 평가였죠. 박사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분명히 할 거고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그래서 의미 있는 발표가 바로 저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50%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20-30% 정도의 감축만 있어도 저가 모델에서의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거의 미라클에 가까운 거고 이거는 자동차 역사에서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때 늘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 포드, 그다음 토요타,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 세 번째 엄청난 자동차 생산 혁신은 테슬라가 차지할 가능성, 그걸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줬고 당연히 그러면 경쟁사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격적인 메리트, 가격 전략을 펼 수가 없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자, 요렇게까지 최신 뉴스들을 몇 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어쨌든 뭐 이번 주와 지난주 해가지고 좋은 소식들도 있었고 약간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테슬라 혼자만 잘한다고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 이런 이야기죠, 박사님.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 SVB 파산 이유 그리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SVB 파산된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왜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는 것이 그렇죠? 전체 주식시장 이해 영향을 분석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보통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이 예금주죠. 그들이 사람들. 은행에다 데파짓 그 계좌를 만들고 이거 직접 뭐, 그리신 건가요? 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1로 된 거는 그냥 뭐 달러 돈을 한 건데 돈을 뭐 이걸 뭐 입금했어. 6,000달러라고 생각을 해보죠. 하나당 네. 1,000달러씩 해가지고 6,000달러를 은행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지금 만든 건 대충 입금했어.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좌에 6,000달러가 있으면 은행에서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걸 어디다 빌려줘서 돈을 만들죠. 그런데 두 덩어리로 분리를 합니다. 한 덩어리가 뭐 이렇게 한 2,000달러, 한 덩어리에 4,000달러가 있는데 이 두 덩어리를 분류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고 이 두 덩어리 중에서 한 덩어리는 네 덩어리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장기 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저기 뭐 주담보 대출, 주식담보, 뭐 주택담보 대출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첫 번째 있는 이 2,000달러? 2,000달러 정도는 HQLA라고 얘기를 해요. HQLA라고 하는 것이 High Quality Liquidity Asset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금주들이 돈을 찾으려고 하면은 뭐 한 달에는 어느 정도 돈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일간 쓸 수 있는 그 캐시플로우를 언제든지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 회수를 해서 30일간 쓸 수 있는 돈을 항상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이. 예,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 이 두 군데에다 투자를 했어도 자산을 불렸어도 반드시 빨리 회수를 해서 30일간 사람들이 돈 찾고자 쓴다라면은 거기에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거를 30일간 쓸 수 있는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 보관하지도 말고 요것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QLA는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돈. 돈을 벌기도 하지만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빨리 회수해서 줄 수 있는 네, 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런데 이 HQL을 보통 어디서 사람들이 쓰냐면 대부분 다 국채를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데 대부분 쓰고 있어요. 국채. 그러니까 즉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HQLA를 갖다가 미국의 내셔널 국채를 갖다가 페드에서 발행하는 연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쓰는데 다 쓰고 있다. 네.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HQL 같은 경우에 국채를 쓰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막 국채 가격이 막 하락을 해서 지금 2023년 크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확 하락을 했거든요. 이 2019년이 뭡니까? 이때부터 연준이 이자율에 관련해서 대단히 다른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율, 예금 준비율 같은 경우에 이자율을 기준율을 만들어냈던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는 수식으로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외워놓으셔야 돼요. 네. 이자율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내려간다. 그렇죠. 반비례 관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자율이 갑니다. 내려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간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반비례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자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본드 프라이스가 내려갔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HQL로 갖고 있었던 명목 자산이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30일 때문에 바꿔줘야해서 내가 이거 시장에 내놓고 이거 다시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왔더니 이것이 원래 내가 샀던 돈이 2,000달러인데 한 1,600달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떨어졌어. 그죠? 네. 가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왜 이자율이 올라가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국채를 사놨는데 국채가 2,000달러 정도 사놨는데 1,600달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산을 손실을 보게 된 것이 대표적인 회사가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국채의 명목 가격, 즉 액면 가격, 아까 말했던 2,000달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2,000달러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국채 소지자에게, 즉 은행에게 진 빚이죠. 네. 이 빚인데 약정 기간이 끝나면 발행자는 이 국채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약정 기간 동안 정부 가격은 큰 변화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 빚이 2,000달러 주고 샀으면 2,000달러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또 2,000달러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자율이 있어서 2,500달러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지급 준비율에 해당되는 이자율이 변하면 변할수록 이 명목 가격이 변해서 장부 가격도 변해요. 내가 장부에다 기록했다가 나 2,000달러 국채 샀으니까 2,000달러 있어. 그거 내가 2년 뒤에 이 국채는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요. 국채 거래 마켓이 있으니까 2002년 때는 2,500달러니까 2,500달러로 적어놔요. 네. 그런데 이자율이 변하면 2,300달러, 이자율이 오르면 2,200달러, 1,800달러. 1,600달러 이렇게 장부 가격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은행의 자산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번에 이제 발생했던 가장 큰 거고 왜 이자율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가? 당연해요. 국채보다 다른 채권이 더 매력적이기 국채가 갖고 있는 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차라리 다른 채권을 사면 된다. 왜? 국채 가격은 그 이자율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외우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그림만 외워주시면 돼요. 시소. 그러니까 이 시소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본드 프라이스는 내려간다 무조건. 본드 프라이스가 내려가면 내가 명목적으로 갖고 있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HQL 자산, HQL로 30일 내에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캐시로 바꿀 수 있는 이 자산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의무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면 나의 자산이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러면은 사람들이 6명이서 와가지고 갑자기 내 돈 다 내놔 그럼 6,000달러 줘야 되는데 가뜩이나 2,000달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바꾸면 2,500달러도 돼야 되는데 이게 1,600달러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국채가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지게 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HQL이라는 것도 표현하는 명목 자산도 20%가 떨어지게 돼서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즉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본드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자율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려가면 본드 프라이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현되지 않았지만 손실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즉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은행들은 명목상으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본드 프라이스가 내려가서 본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외우고 있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뱅크런이 어떤 이유의 순간에 발생한 거예요. 뱅크런은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갑자기 고객이 전체가 다 내 돈 내놔 이거거든요. 인출하는 거죠. 내가 맡겨놨던 돈 내놓으세요라는 것이 바로 뱅크런이죠. 이것이 세계 공황 때 발생했었던 그 대표적인 사건인데, 자 그러면 HQL로 마이너스 20% 장부상 명목이 이게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SVB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주식도 매각하고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210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원래 210억 달러의 채권도 명목상의 가격이 벌써 20%가 마이너스 된 게 반영이 된 겁니다. 210억 달러면은 21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21조를 다 채권을 매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 돈을 못 준 거죠, 다. 그래도 모자라. 네, 그래도 모자란 거죠. 자, 그랬더니 자, 솔루션은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요번에 그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것도 요거예요. 이 뭐냐면 The Bank Term Funding Program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하고 중앙은행에서 이게 솔루션이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손실한 채권의 명목 가격 그대로 손실 없는 가격으로 구입을 해줘요. 너 이거 원래 2,000달러 주고 샀지. 그리고 플러스 이자에 얼마가 있었지. 이자 부분까지는 우리가 말고 이게 지금 너네 명목 가격으로 1,60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2,000달러에 사줄게. 원금은 보장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원금 보장입니다. 정확하게 그거를 지금 사줄게. 아 바로. 네, 지금 이미 본드 가격은 떨어졌는데 원금 보장해서 사줄게. 이것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것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가동을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채권을 은행에 있는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주고 현금을 그거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그거만큼의 돈이 현금이 풀리는 거죠.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돈을 묶어두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시장에서 돈이 풀린 거를 걷어들이게 해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정책하고 완전히 정반대인 반대네. 이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 FTFP라는 것을 그러니까 BTFP라는 프로그램을 작동한다는 건 뭐냐면 이자율을 높이겠다는 거하고 정확하게 반대 반대네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시중에다가 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지금 SVB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은행은 어떻게 되지? 우리 은행은 어떻게 될까? 나도 인출해야 그러니까 되나? 뱅크런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하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중앙은행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을 발동을 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 충분히 너네들에게 돌려줄 돈을 가지게 된다. 인출 안 해 하지 말아라. 인출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로 그쵸. 심리적인 메시지로 이 BTFP를 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BTFP를 발동을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HQLA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HQLA를 확보했던 그러니까 HQLA로 위해서 국채를 사들였었는데 이거의 가격이 떨어져서 명목 가격이 손실을 기록해야 돼요. 재무제표상 손실이에요. 손실인데 지금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원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죠. 메꿔주겠다는 거죠. 메꿔주겠다는 이건 잽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잽싸게 주고 원금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없어지고 그렇죠. 손실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개별 은행에서 다 갖다가 이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SVB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수의 은행들이 이 펀딩 프로그램에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갖다가 중앙은행에 다 주고 중앙은행에다가 원금을 받아와 버린 거예요. 현금을 받아왔어. 그러면은 은행에 현금이 넘쳐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시중에 돈이 풀려버렸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중앙은행은 채권을 찾아오고 그 대신 달러 현금을 주게 되는 이런 구조가 바로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효과다. 네. 그래서 보셔야 될 데이터가 이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이게 머니마켓 펀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주 단위로 해가지고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돈이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돈의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당으로 풀리는 돈의 양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걸 도표를 해봤어요. 자, 엄청 높았던 이게 중간은 뭐냐면 이거는 코로나 때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 시중에다가 사람들한테다가 다 거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인당 2,500달러 뭐 해가지고 현금 줘버렸잖아요. 그쵸. 그때는 뭐 당연하게 늘어나는 예외적인 거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고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요번에 SVB 사태 나고 나서 시중에다가 푼 돈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1992년에 있었던 사건하고 거의 유일한 두 번 정도 외에는 이렇게까지 높게 푼 적이 없었어요. 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92년에 아마 이 전쟁이 났었을 때인가 이라크 전쟁인가 하여튼 뭐 그때였을 거예요. 예. 그쯤 돼가지고 아마 이 경제가 그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시중에 돈 푼 시기거든요. 지금 그거 외에는 이렇게까지 오른 적이 없고 심지어는 그때보다도 많아요. 그렇네요. 그때보다도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근 30년 그러니까 30년 역사에서 미국에서 갑자기 돈이 많이 풀린 겁니다. 코로나 때 제외하고. 네, 코로나 때는 이건 예외적인 거 제외한다라면 근 30년 동안 볼 때 시중에 돈이 주당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이 풀렸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 좀 풀렸어 이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풀린 풀렸다. 거예요. 근데 이자율을 높이려고 해가지고 시중에서 돈 내려오고 잡아내고 있었는데 시중에 이렇게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자율을 또 낮출 수는 없었던 것이 인플레이션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니 이자율은 또 올린 거예요. 그럼 국채 가격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사들이려고 한다라면은 또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이 나서서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지금 풀어놓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재무장관이 나와서 지금 안 하겠다는 게 한 게 뭐였냐면 바로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을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더 풀지는 않겠다는데 이미 많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자, 이 부분이 풀려지면 풀려질수록 제가 되게 빠르게 설명을 했네요. 천천히 설명하면서 오늘 1시간 채우려고 했었는데 미치겠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주식시장은 활성화되지만 그러나 아마도 물론 제가 이거를 뭐 경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마도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페드가 갖고 있는 중앙은행에 있는 밸런스 시트예요. 여기에서 밸런스 시트가 급변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을 작동을 한 거거든요. 밸런스 시트가 재무제표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렇네. 상태에서 이자율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 힘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서 돈도 쥐어짜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높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서 이자율이 높아지는 대단히 정책에 있어서는 제로섬 게임으로 가버리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을 잡히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페드 의장이 얘기했던 것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이 올해 안에 피보턴은 없을 것이다. 이자율을 낮추는 일은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즉 1년 내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못 잡고 물가를 못 잡고서 계속해서 이자율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자율의 이 올리는 구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즉 이자율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될수록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는 이자율은 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올라갈 것이라고 1년 내내 것을 예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 이 효과를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까지는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은행이 흔들리고 전체 은행의 연쇄 뱅크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버리다 보니 양상충하는 효과가 시장에서 작동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의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을 높여내는 거고 경기 침체가 중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베어 마켓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 마켓으로의 전환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올해 말까지는 불 마켓이 오지 않는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말까지 불 마켓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도 주식은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하락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가 나오고 아무리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도 자동차 구매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요. 디맨드가 축소될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디맨드가 전기차는 서플라이를 초과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대 팔릴 게 90대밖에 못 팔리는 이러한 현상이 올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서 주식시장은 베어마켓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으면 아무리 독야청청하겠다라는 테슬라라고 할지라도 이 힘을 뚫고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질 거다.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기 전체로 볼 때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 SVB가 뱅크런 현상이 한 은행에 멈추긴 했지만 그리고 근데 이 불안이 예를 들자면은 크레딧 스위스로도 왔던 거고 뭐 무슨 퍼스트 무슨 레퍼블릭인가 이 은행에도 지금 왔었던 거고 이것은 뭐냐면 전체 은행에 대한 동요가 왔다라는 거고 이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 국면들을 저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만 아마도 그러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매우 높여놓았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4월 3일 날 전체 거시경제시 전문가분 모셔서 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 지금 2월 달에 발생한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 뱅크런 사태 이후에 지금 중앙은행이 발동했던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을 발동한 것 그래서 시중에 현금이 1992년 이후로 30년 만에 가장 많이 풀린 주들이 이어졌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이 되게 우려스럽다라는 거고 이것 때문에 페드가 예상했던 대로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페드의 그 베이비 스텝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이거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그때 전 충분히 이건 누구나도 이거는 물가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이게 베이비 스텝이 됐던 빅 스텝이 됐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왜냐하면 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날려가지고 주식 그러니까 이 금리 낮춰야 된다. 금리 낮춰야 된다는 건데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출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버린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통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풀려버렸으니 더욱더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을 올린 것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어려워지고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이 집과 부동산과 자동차라면 자동차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성들을 미국이 가지게 되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SVB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일단은 뭐 우리는 봤을 때 막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사태가 일단락 되는구나, 네. 좀 진정되는구나. 네.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네. 당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사람들한테 맞으니까.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금보험공사라는 것도 한국도 있지만 이게 언제 발생된 거냐면 그때 이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을 때 네. 3천 몇 개의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예금보험공사예요. 그래서 일정액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다 돈 돌려주겠다. 예금자 보험. 예, 그렇게 일종의 예금자 보험인데 그 부분이 작동해서 뱅크런이 확산되는 거는 안 했는데 이 전체 심리가 동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 발동이 되었다. 이건 뭐냐? 그 HQLA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국가 채권을 명목상으로는 이미 마이너스 20%가 됐지만 이거를 원가 보장을 해줘서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거죠. 원가 보장을 원금 손실 없이 이자율은 어차피 없이 손실을 좀 보더라도 수익은 손실 되더라도 원금 보장을 해주면서 현금으로 그 채권을 사와 버린 거예요. 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라는 거고 이것이 발동되면서 시중에 1992년 이후에 가장 많은 돈이 풀려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자율은 그러니까 내릴 수 없게 되는 이자율을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네. 그래서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해 파월 의장이 올해 피봇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발표할 이제 예측하면 돼요. 이제 떨어질 일은 없구나. 계속 올리겠구나. 계속 올리면 계속 안 좋아지겠구나. 이 심리가 시장을 올해 내내 미국 주식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베어 마켓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베어 마켓이 이제 진행된다는 거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쉽게 네.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연준이 계속 금리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SVB 사태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 쓰던 정책, 연준이 쓰던 정책에 반대의 정책을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써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제 거의 잡혀가나 싶었는데, 그죠? 잡혀가나 싶었는데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테슬라 주가는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네요. 이른바 박스권에 머물 수. 근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뭐 어차피 단타하시려고 테슬라 주식 사시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쵸. 또 멕시코 공장도 2023년 말에 나가서 올해 말에 나가서나 빨라야 올해 말이고 내년일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경기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되게 테슬라 주가도 힘든 시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좀 복잡한 걸 설명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박사님이 테슬라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였군요. 네네네. 아, 그러면 뭐 저희는 뭐 이 테슬라를 사랑하는 또 오테라 구독자분들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보시는 거 아닙니까? 뭐 당장 이번 달에 사서 다음 달에 팔려고 하시는 거 아니니까 예. 오히려 그러면 가격이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조금 매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싸게 모아가는 전략. 물론 현금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죠? 그 판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저희가 뭐 권유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하튼 올해의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연준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 인터뷰의 기자회견 때도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한 적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고려를 했었긴 했었다. 네. 근데 이 SVB 사태 때문에 돌발 변수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다시 또 금리 올리는 것을 더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제 시장이 뭔가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SVB 사태를 일단 이런 은행 파산 뭐 뱅크런 사태를 잘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네. 파월 힘내요 파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가지고 테슬라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거시적인 금융 경제 환경이 어떤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박사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4월 3일에 조금 더 이런 시장 상황을 잘 풀이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시경제와 관련된 상황을 잘 판단하시는 전문가분을 저희가 섭외했으니까 이 거시경제와 테슬라의 주가 관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4월 3일에 하는 라이브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런 거시경제 관련된 테슬라 얘기 해준대 라고 주변에게 많이 소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되겠죠? 재밌게 들으셨으면 슈퍼챗 싸주시고 여기 주변에 채울 수 있는 것들 뭐 언제든 뭐든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마인드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해볼게요. 오늘도 네. 재밌는 이야기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으니까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박사님. 네. 고생하셨어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